안녕하세요. 이전 영상들 많은 관심을 주시면서 교구활동과 놀이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동물 행동과 인간 심리를 연구 중인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하고 있지 않은 3가지 책육아, 교구활동, 문자학습 이 중에서 교구를 왜 최소화하고 있는지를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편까지 아동의 발달과 책육아, 교구활동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다음 영상부터는 총 4편에 걸쳐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훈육에 대한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로 드러난 교구활동이 가진 한계점, 아동의 발달을 돕는다는 놀이, 진짜 놀이란 무엇인지, 어떤 장난감이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더 필수적인지 놀잇감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신생아부터 36개월 이후까지 구간별 일상 속 놀이법도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영상의 취지는 교구는 무조건 나빠, 학습은 절대로 하지마 이런 게 아닙니다. 저 또한 자녀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엄마예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놀이를 조금이나마 되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국제기구와 국내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한국 영유아들이 또래 국가보다 놀이시간이 짧고 대신 구조화된 학습활동이 많다는 점인데요.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5세 어린이집 아동의 하루 바깥놀이 시간은 평균 47분, 2세 아동은 약 54분이었어요. 반면 호주 보건부의 권장 기준은 하루 3시간 이상의 신체 자유놀이이고 유니세프의 아동복지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학습 성취도는 높지만 정신적 복지 영역은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배우는 시간은 많고 노는 시간은 부족한 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진짜 놀이를 통해서 전인적 발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각자의 가정 상황에 맞게 잘 취사 선택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 발달에 좋다고 선전하는 교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발달에 좋다고 선전하는 교구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아이들이 발달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짜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놀이연구가 편해문 선생님의 책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무엇인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텐데요. 진짜 놀이는 아이들이 주도하고 성인은 개입을 최소화하며 그 어떤 목적도 없어야 한다고 해요. 이 교구 활동을 하면 창의력이 높아진대, 수개념을 익힐 수 있대. 이런 건 놀이가 아니라 놀이로 둔갑한 학습이고 이러한 활동들은 아동 발달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편해문 선생님은 정말 강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너무나 이해가 갔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을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축적, 이 한 면만 보는 건 너무 곤란한 것 같아요. 육아의 진짜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들은 아이에게 신체적 능력,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 자기 이해와 감정 조절 능력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길러줄 필요가 있고 이것을 교육에서는 전인적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달은 모두 가짜 놀이가 아니라 진짜 놀이 속에서 자라나요. 민우가 계단에서 미끄럼틀을 타러 올라가려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5세에서 6세 정도 돼 보이는 형아들이 자, 내 손 잡아 하면서 손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그 손을 민우가 잡고 도움을 받으면서 미끄럼틀 오르는 것에 성공을 했고요. 형아들은 민우가 미끄럼틀을 먼저 타도록 기다려주기도 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모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미끄럼틀을 빨리 타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기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자연히 내면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다툼 안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논리를 제기하는 과정 안에서 대인관계 지능이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 개발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모든 놀이에서 교훈을 얻지 못해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러한 경험의 축적은 아이들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하버드의 성인발달종단 연구에서는 IQ나 학력보다 관계 만족도가 인생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잘 노는 아이가 결국 잘 사는 어른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감정을 잘 다루고 협력할 줄 아는 능력. 이건 가짜 놀이로는 배우기가 힘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 연구는 부모님들이 학습용 교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상상하거나 조작할 여지가 없는 폐쇄적인 장난감은 탐색적 사고와 언어적 표현을 오히려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어요. 반대로 블럭이나 상자, 천, 돌멩이, 물 이렇게 열려있는 놀잇감을 사용을 할 때에는 아이들의 언어적 상호작용 빈도가 3배 정도 높았고 부모의 지시적 발화는 40% 정도 줄어들었어요.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소개한 편혜문 선생님의 책에서도 아이들은 장난감이 적을 때 세상과 만난다 라고 하면서 아이를 사랑한다면 너무 많은 장난감을 사주지 마시라. 집안에 널린 온갖 것들을 놀잇감으로 삼도록 하시라. 가장 좋은 놀잇감은 동무이고 부모이고 형제이고 교사이고 자연이고 엄마가 음식을 만들 때 쓰는 주방 조리기구임을 아시라. 집안에 장난감이 너무 많으면 아이는 바깥 세상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폐쇄적 교구와 장난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물론 폐쇄형 장난감도 있어요. 하지만 천, 블럭, 돌멩이, 나뭇가지, 물, 물감, 얼음 이렇게 아이가 만져도 비교적 안전한 실제 물건들이 아이의 놀잇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저희 애기 N개월인데 뭐 하고 놀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신생아부터 36개월 이후까지 구간별로 하기 좋은 진짜 놀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진짜 놀이는 제가 대략적인 놀이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이 안에서 부모님과 아이들이 선호하는 놀이들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댓글로 가정에서 하시고 계신 재미난 놀이들 함께 공유를 해주신다면 우리 진짜 놀이 할 수 있는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신생아부터 6개월 전까지의 놀이입니다. 저는 아기들과의 놀거리는 일상생활 곳곳에 숨어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랑 하는 모든 활동들에 상호작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가 빨리 기저귀 갈아치우나 이렇게 대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차차차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는 응가했구나, 시원해, 엉덩이가 토실토실하네 이렇게 기저귀 가는 시간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천천히 하고 아이가 또 가만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팔을 쭉 뻗을 수도 있고 발을 뻗을 수도 있고 그러한 반응들에 다 이름을 좀 붙여줬어요. 그래서 오른팔을 뻗었어, 오른발을 뻗었어,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기 안고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좀 탐색을 한다거나 최대한 좀 부모님이 심심하지 않은 놀이들을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 데려오자마자 터미타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맨바닥에서 처음에는 시작하지는 않았고 배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바닥에서 터미타임 하면서 감각놀이, 상호작용 놀이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집안에 물건들을 늘어놓고 만져보게 하기도 하고 이때는 헝겊책,
2개 정도 들여가지고 활용도 했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다양한 질감과 온도를 느껴볼 수 있도록 얼음, 모래, 견과류 이런 거 넣어서 줘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활동을 저희는 생후 40일 정도부터 그냥 짧게라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외부 소리나 햇빛, 바람, 사람들 목소리를 듣게 해줬고요. 진짜 이 시기에는 사람들이 그리운 시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사람들을 집으로 좀 많이 초대해서 같이 놀았어요. 이렇게 부모가 어른들과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다음은 6개월부터 12개월입니다. 아이가 배밀이 시작할 쯤부터는 수유할 때에도 젖병을 그냥 주지 않고 아기 앞에 놔주고 스스로 잡게끔 한다거나, 아기를 관찰하다 보면은 얘가 눈빛을 반짝이는 그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 흥미를 가지는 물건이 있으면 가지고 와서 스스로 잡을 수 있게 해줬어요. 노래도 많이 불러줬고, 단동식품, 짝짝꿍, 곤지곤지, 도리도리, 잼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놀았고요. 깍꿍놀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단순히 깍꿍놀이 해야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도 얼굴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때 얼굴이 쏙 나오면 또 까꿍 하면서 놀고, 그리고 잠 자러 들어갔을 때에도 인형 가지고 까꿍놀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놀이들을 계속 끼워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강기이다 보니까 뭐 특별하게 미술놀이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퍼백에다가 물감을 넣어가지고 만져보게 한다거나, 식용색소랑 워터브러쉬 활용해서 빨아도 완전한 펜을 만들어서 그림도 그리고 놀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소근육 발달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 가지고 클레이 만들어서 빨아 먹어도 안전한 이런 장난감들 많이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이 시기가 되게 감각을 많이 느껴보는 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솔직히 밀가루 클레이 만들고 워터브러쉬 만들고 물감 막 만지게 하고 집안에 오만 것들 다 만지게 하고 이러는 게 워킹맘 입장에선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주도 이유식을 하면서 스스로 식재료를 만져보고 입에 집어넣어 보면서 손의 협응 능력 이런 것들도 길러줄 수 있고, 식재료를 다양하게 만져보면서 감각 자극이 지속적으로 이제 주어지니까 뇌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너무 힘드시면 떠먹이시는 죽이나 토핑 이유식 하셔도 솔직히 무방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깥놀이를 좀 일찍 시작을 했는데요. 기어다니기 시작할 쯤에 한 7, 8개월? 그쯤부터는 그냥 저희 테라스가 있어서 거기부터 풀어놓기 시작을 했고, 한 생후 9개월? 뭐 그쯤부터는 이제 진짜로 그 놀이터, 잔디밭 이런 데 그냥 막 기어다닐 수 있게 해주었는데, 이게 되게 아이의 대근육 발달 그리고 두뇌 발달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장염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잡고 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물건들을 높은 곳에 올려두고 잡을 수 있게 유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덕분에 걸음마도 13개월쯤에 안정권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포스트잇 같은 거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높은 데다가 붙여주면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그걸 떼어내보면서 대근육도 발달되고 소근육도 발달되고 인지, 언어 이런 거에 너무 도움이 다 많이 되는 놀이들입니다. 13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구강기 때문에 입으로 가져가서 탐색하는 활동들이 이 시기까지는 아직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차단하기보다는 해도 괜찮은 걸 많이 입으로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해주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부장 중에서 한 군데 정도는 민우가 입에 다 넣어도 괜찮은 곳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다 안전장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탐색하고 마음껏 어지러도 되는 한 공간, 그렇게는 탐색을 하는 거를 그냥 지켜보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인지랑 수용 언어 발달이 많이 돼서 아기가 말귀를 좀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요리를 할 때 돕게 하면서 식재료 같은 거 같이 손질도 하고, 진짜 입에 안 넣었으면 좋겠는 거는 그건 지지, 안 돼 라고 이야기도 해주었거든요.
안 된다고만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던지면서 노는 거야. 또는 이거는 이쪽에 퍼서 여기에 담아보자. 이런 식으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놀 수 있는 거리들을 제공을 해줬어요.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는 솔직히 실내든 밖에서든 민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따라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주는 놀이보다도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놀이를 그냥 구경하는 걸로 많이 대체가 되어서 제가 따로 준비하는 놀이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다 놀이처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한 끼만큼은 가족들이 모두 앉아서 같이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청소기 돌리면서 술래잡기 하고 스스로 벗은 옷은 빨래바구니에 넣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공원은 정말 매일 나가고 있거든요.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바깥에서 신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제 탐색이 목적이라기보다 이 결과를 흥미롭게 느끼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네? 버튼을 눌렀더니 문이 열리네?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게 재밌다고 느끼는 시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문 자꾸 버튼 누르면서 내가 못 누르면 또 짜증도 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감각 운동의 통합, 이거는 쭉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플러스 이제 인지 능력을 발달할 수 있는 놀이들이 좀 좋은데, 뭐 블럭을 쌓는다거나 종이컵을 포개 본다거나 구멍판에 막대를 막 꽂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반드시 어떤 교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민우를 그냥 따라다녀요. 그럼 알아서 아이들이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물, 얼음, 뭐 가루 탐색놀이 이런 거 해줘라 라고 하는데 그냥 아기의 하루를 따라다녀 보시면 엄마 아빠가 했던 거 다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세면대 같은 데 올라가 보고 싶어 하면 물 틀어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물놀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얼음 같은 거 그냥 엄마가 먹을 때 또 잡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요리하실 때 뭐 밀가루 같은 거 쓰실 일 있으면 좀 만져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대신에 바깥놀이 활동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요. 바닥이 너무 판판하고 말캉말캉하기만 한 지면만 걷기보다는 울퉁불퉁하다거나 뭐 언덕을 걸어본다거나 내리막길을 걸어본다거나 이렇게 다양한 지면의 감촉을 스스로 느껴보고 또 움직여보면서 자신의 신체를 발달시키고 적응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25개월에서 36개월입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나 중심의 놀이에서 관계 중심의 놀이로 확장이 되는 시기예요. 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인 겁니다. 사회성, 자기조절, 공감 능력 이런 토대가 만들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역할놀이 할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엄마 아빠 놀이, 병원 놀이, 마트 놀이 이런 거 하면서 아마 부모님한테 되게 지시적으로 시킬 수도 있어요. 뭐 엄마는 이거 해, 엄마는 누워만 있어야 돼, 여기다가 데일밴드 붙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례하다, 버릇없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 놀이 안에서는 아이가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뭐 지시하고 통제하고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연물을 탐색하는 놀이 진짜 좋은데요. 흙, 나뭇잎, 돌멩이, 물, 그림자 이런 것들을 좀 그냥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되게 막 자연물 탐색 뭐 이렇게 하니까 거창한 놀이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개미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보면 어떤 감정들이 느껴질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부모님과 또 이야기하고, 또 비가 오는 날 젖어있는 흙을 만져도 보고, 왜 햇빛이 쨍쨍 찌는 날에는 모래들이 이렇게 까칠까칠한데 비가 오는 날에는 질퍽해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스스로 그냥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점으로 했으면 좋겠는 건 아이들의 자조 능력을 좀 발달시킬 수 있도록 뭐 빨래를 개는 걸 같이 한다거나 장보기를 흉내를 낸다거나 간단한 청소를 돕는다거나 이렇게 현실과 놀이의 경계를 허물면서 아이들이 자신이 가족의 한 부분임을 느끼고 자존감이 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개월 이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솔직히 이제는 부모님들이 많이 개입할 게 없어져요. 아이의 뇌는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진짜 협동놀이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때부터는 진짜 협력,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도 정하고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른들은 정말 개입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아이들끼리 충분히 부딪히면서 배우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부모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은 놀이의 설계자 그리고 관리자 정도의 역할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부모님들은 첫 번째로는 환경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놀터. 네. 함께 놀 수 있는 또래 환경을 마련을 해주시고 장난감보다는 재료 중심의 공간으로 아이들과 놀이 활동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는 경쟁적인 스포츠 같은 걸 하기보다는 협동놀이, 같이 성을 쌓는다든지 탐험놀이를 하면서 공원에 나뭇잎을 수집하거나 개미를 관찰하거나 만들기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내에서는 큰 상자를 가지고 낙서를 한다든지 천을 가지고 텐트를 만든다든지 빈 통을 가지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창조를 해낸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 활동을 연계를 해나가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네, 오늘은 아이들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의 그 마지막 시리즈 교구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아이들이 진짜 그냥 목적 없이 깔깔 웃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노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아이들과 땀 뻘뻘 흘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보내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